안녕하세요. 실화사연 애정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살면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성격도 삶도 완전히 바뀌어버린 기억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누군가에게 손가락을 받을 짓도 그렇다고 제가 손가락을 겨눈 적도 없이 물 흐르는 대로 별 탈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만난 친구 때문에 제 인생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고 그것을 이겨내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철천지 원수 같은 그 사람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지만 몇십 년이 흐른 후 다시 마주하게 되었고 제 일이 아닌 자식의 일로 마주했을 때에는 정말 심장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제 인생에 나타나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바닥 끝까지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 원수 같은 놈과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3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원래는 누나까지 2명만 잘 키우자고 생각하시고 사셨던 부모님은 저를 가질 생각조차 없었다고 했어요. 작은 누나가 10살이 되던 해에 우연찮게 저를 임신하게 되었고 저는 이 집의 늑둥이 막내로 태어날 수가 있었어요. 부모님도 나이가 지긋하시고 누나들과도 나이 차이가 난 편이라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동시에 누나들의 사랑도 듬뿍 받으며 자랐어요. 저희 집은 기독교를 믿는 집안이라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과 잘 어울렸고 봉사활동도 자주 해서 타인을 돕거나 배려하는 것이 익숙했어요. 제가 태어나고 먹고 자고 할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 저희 몸엔 자연스레 녹아 있었어요. 같은 또래 친구들과 같이 행사를 할 때에는 서로 협동을 하고 또 배려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한다는 게 뿌듯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서야 할 때에도 두렵지 않았어요. 매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런 것들은 두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리더십도 있는 편이었고 주위에서 저를 많이 따르게 되었어요. 국민학교에 들어가면서 그 면모가 두드러져 학급에서도 꽤 인기가 좋았고 주위에 친구들도 많았고 다툼이 있을 때에는 중재하는 역할도 곧잘 했어요. 그래서 반장 선거를 할 때쯤이면 모두들 꺼려했지만 저는 담임 선생님의 추천으로 나간 적도 있었어요. 저의 그런 모습에 부모님도 좋아하셨고 저도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어요. 중학교에 가서도 저는 교우 관계가 원만했어요.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친구들과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국민학교를 거쳐 중학교까지 다니게 되니 저는 정말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하는 두려움보다는 설레임이 가득했어요. 정말 조용하던 녀석도 사춘기가 오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어디로 튈지 조마조마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저에게 사춘기가 온 건지 안 온 건지 별탈 없이 원만하게 넘겼어요.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저의 사춘기의 모습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여하튼 저는 중학교까지 아무 말썽도 없고 사건 사고 없이 잘 지내는 모범적인 학생의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진학했을 때도 크게 걱정은 없었습니다. 다만 입시를 앞둔지라 공부가 걱정이 되긴 했어요. 원하는 과는 없었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고 이왕이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 제 장래를 위해서도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마음도 단단히 먹고 입학을 했어요. 이왕이면 교실 자리도 공부에 관심 있는 친구들과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했고요. 그런데 사람 일이란 게 마음 먹은 대로 흐르지 않잖아요. 바로 뒷자리가 공부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친구가 앉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창호야, 너 어쩌냐? 하필 바로 뒷자리가 민철이야. 민철이? 너 아는 애야? 왜? 걔 일진이야. 중학교 때도 학폭 때문에 퇴학당할 뻔했고. 근데 이 학교를 어떻게 들어왔대? 빼겠나? 그래? 나 전혀 몰랐네. 여튼 너 조심해. 몸살이고. 앞에 앉은 친한 친구가 조심하라고 일러주더군요. 성격상 선입견으로 친구를 사귀지는 않지만 일진이라는 단어는 조금 신경이 쓰였어요. 중학교를 다닐 때도 학교에서 말썽 부리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저와 가까운 아이들은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뒷자리라고 하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일진이라는 뒷자리 친구는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 듯 했고, 쉬는 시간마다 다른 반에서 몰려들어와 시시껄렁한 얘기들을 나누고는 했어요. 평소에는 그런 것들이 상관없었지만 시험 기간에는 쉬는 시간에 노트를 다시 체크해야 하는 저의 공부 습관상 소음이 거슬리긴 했죠. 그렇다고 조용히 해달라고 하기엔 번거로운 일이 생길까봐 쉬는 시간마다 귀마개를 준비해서 끼고 있었어요. 야, 이 새끼 지금 귀에 귀마개 한 거냐? 귀마개? 어쩌? 진짜네? 그거 내 거잖아. 내 거? 하, 이 새끼 웃기네. 죽일 수다면 어쩔래? 저는 정말 소란 피우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고 그 애들과 엮이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걸어오는 시비를 저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시험 기간이라 신경이 나이 서 있기도 했고요. 여차하면 한 대 칠 것처럼 굴기에 저도 물러서기 하고 쳐다보고 있자니 민철이가 말을 하더군요. 야, 그냥 줘. 담임 지랄하는 거 듣기 싫어. 그래? 알았어, 민철아. 새끼, 운 좋은 줄 알아라. 어쩐 일인지 소란 피우기 싫다며 제 편을 들어주더군요. 덕분에 별일 없이 넘어갈 수 있었고 이후에도 딱히 저에게 시비 거는 일은 없었어요. 한 번은 선생님과 일진 중 한 명이 기싸움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날은 과학 쪽지 시험을 치는 날이었는데 시험을 건네자마자 책상에 들어눕는 일진 때문에 선생님은 그 아이 곁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그 아이를 시험지를 집어들었는데 하나도 풀지 않고 이름만 적혀 있었던 거죠. 화가 난 선생님은 일어나서 문제를 풀으라고 말을 했지만 그 아이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화가 나신 선생님은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워 교탁으로 데리고 나갔고 그 아이에게 체벌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순간에 학급 분위기는 얼음이 되었어요. 선생님에게조차도 기싸움을 하는 그런 일진들이 제 뒤에 있다니 저는 염려스럽고 불편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친구들을 대하듯 똑같이 민철이를 대해줬습니다. 제 성격상 차별해서 대하는 것도 되지 않을 뿐더러 일전의 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제 마음이 전달되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도 저에게 굳이 시비를 걸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그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등교한 날 그 친구가 결석했는데 하교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죠. 친구들은 웅성웅성거렸어요. 문상을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얘기를 나누고 있었죠. 야, 문상 갈 거야? 교실에서 말 섞은 적도 없는데 거기 가야 되냐? 그래도 가야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인데. 걔 아버지도 조폭이라 소문이 있어. 가면 조폭들이 있는 거 아니야? 에이, 으스스하다. 앞자리 친구뿐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표정이 영 좋지가 않더라고요. 될 수 없이 제가 나서서 문상에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해봤지만 아무도 나서는 친구가 없었고 오히려 왜 가야 하나는 목소리가 더 컸어요. 친한 친구 사이도 아니고 자신을 괴롭혔던 아이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굳이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였죠. 하지만 저는 그거와 이거는 별개라는 생각이 들었고 혼자서라도 문상을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마치고 병원에 있는 빈소에 홀로 들어섰는데 다른 가족들은 아무도 없고 그 친구 혼자서만 자리에 덩그러니 앉아 있었어요. 저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 국화꽃을 올리고 절을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와 절을 나누었어요. 저도 이런 경험이 없던지라 장례식장에 오면서 아버지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것저것 물어보고 머릿속으로 한번 연습을 하고 왔는데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버벅거렸어요. 그 일진과 인사를 나누고 무표정으로 서 있는 일진에게 말을 건넸어요.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맙다. 아무도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친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와봐야지. 다른 친구들은 못 왔어. 그래. 걔들도 오기 싫겠지. 근데
나도 네 친구냐? 그럼 아냐? 너랑 나 같은 반 친구잖아.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괜찮아? 많이 힘들지? 어제보단 조금 나아. 실감이 안 나기도 하고. 다른 가족들은? 나 아버지랑 단둘이 살았어. 어머니는 나 어렸을 때 도망갔고. 그랬구나. 미안하다. 네가 미안할 것까진 없고. 이왕 왔는 김에 밥이나 먹고 가라. 그래, 같이 먹자 그럼. 너도 밥 안 먹었지? 친구와 저는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고 도우미 아줌마가 주시는 음식들을 같이 나눠 먹었어요. 둘 다 아무 말 없이 밥을 먹고 있는데 친구가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저는 말 없이 그 친구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어요. 그러자 언제나 기가 세고 막무가내였던 일질은 아이처럼 소리내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의 이런 바른 마음을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저는 오랫동안 그 친구의 곁에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나 무겁게만 느껴졌어요. 그 이후로 그 친구와 저는 친해지게 되었어요. 저는 친구에게 더 관심을 가져주었고 친구도 저의 도움으로 학교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해나가고 있는 듯 했어요. 저는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도 데리고 갔어요. 거기에서 같은 나이 또래 아이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같이 밥을 먹으며 유대관계를 높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친구는 다시 활력을 되찾은 듯 했고 점점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건 제 눈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 눈에도 그렇게 보였는지 담임 선생님은 다른 아이들이 했다면 그냥 넘어갈 일에도 그 친구가 하게 되면 너무나 크게 칭찬해주며 학교 생활에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저 또한 너무 뿌듯했어요. 하지만 이런 친구의 달라진 모습을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자신들과 똑같이 사고를 치며 야단에 맞던 녀석이 갑자기 다른 모습을 하고 나니니 그 모습에 화가 났었나 봐요. 저도 모르게 그 일진일당들은 저를 괴롭힐 계획을 세웠고 그 친구는 그걸 알면서도 서열 때문에 나서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무리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는 못했거든요.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힘든 곳이 그런 곳이라고 들었긴 했지만 용기가 있어도 차마 발을 뺄 수 없다는 것에 저는 늘 안타까웠어요. 여하튼 저는 일진일당들의 계획에 말려들어 폭행과 괴롭힘을 수시로 당했어요. 학교 곳곳에서 저에게 시비를 걸어왔고 쉬는 시간마다 제 자리 주변에 어슬렁거리며 공부를 방해했습니다. 엮이기 싫어서 외면하면 자기들을 무시한다며 때렸고 그들을 피해 다니려고 할수록 스토커처럼 저를 따라다녔어요. 결국 저는 담임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더 큰 괴롭힘을 겪게 되었어요. 너 담임한테 꼰질렀더라? 사내 자식이 일러 바치기나 하고 그런다고 내가 널 가만히 둘 것 같아?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너희한테 뭘 어쨌다고? 그러게 왜 새님 흉내를 내냐고. 너는 너 할 일만 잘하지 왜 나 대냔 말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김민철 말이야. 우리 민철이 너한테 물들어서 요새 이 자식 이상한 짓 하잖아. 공부가 말이 되냐?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손을 내밀었을 뿐이었는데 그게 그 일진 친구들의 신경을 거슬린 거죠. 그들의 괴롭힘은 끈질겼어요. 괴롭힘의 수위로 갈수록 높아졌고 집요해졌죠. 한 번은 하교를 하고 학원을 가려고 하는데 골목으로 갑작스럽게 끌려 들어가게 됐어요. 바닥에 먼지를 뒤집어 쓰며 넘어졌고 위를 올려다보니 익숙한 그 일당들이었죠. 그 중에는 민철이라는 친구의 얼굴도 보였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외면하는 그 친구를 보며 마음속으로 체념을 했어요. 이제는 나도 어쩔 수가 없다. 거리를 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눈앞이 번쩍였습니다. 곧 통증이 이어져 왔고 본격적인 구타가 시작됐어요. 저는 머리를 감싸며 최대한 몸을 웅크렸고 최대한 버텼어요. 발길질의 통증이 너무 심했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그 친구는 끝내 저를 외면하더군요. 그 모습에 배신감이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싶더군요. 그때 그 일 이후 친구는 다시 예전의 모습대로 돌아가고 저는 사람에 대한 상처와 폭력과 괴롭힘에 당한 충격으로 대학교도 갈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부고의 슬픔을 같이 나눈 저희는 이제 천하의 원수가 되었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졸업과 함께 헤어지게 되었어요. 저는 그 이후로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요. 누군가를 만나기가 겁이 났고 집에만 있기를 원했어요. 그런 저의 모습에 부모님과 누나들은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언제나 밝고 쾌활하고 앞장서서 하길 좋아하던 아들이었는데 너무나 소극적으로 무기력하게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족들은 저를 위로해주며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도 다행히 교회에는 나갔기에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용기가 생겼고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노력한 결과 삼수를 하고 나서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제가 대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한시름 걱정을 놓으신 부모님은 힘들었던 일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 즐겁게 살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 역시 그렇게 되길 바랬어요. 하지만 그게 마음먹은 대로 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힘을 내려고 해도 어느 순간 우울하고 무기력해져 있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 자체를 줄이다 보니 저는 점점 더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도 겨우 졸업을 했고 직장도 겨우 구할 수가 있었어요. 직장을 구하는 것도 어려웠던 게 서류는 통과했지만 면접에서 번번이 미끄러졌었거든요.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고 그것이 마이너스가 된 것 같았어요. 매번 낙방하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왜 그것이 안 되나 너무 힘이 들었어요. 또래 친구들보다 한참 뒤떨어진 자신이 한심스럽고 아직도 고등학생 때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에 실망도 많이 했고요. 이겨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맘대로 따라주지 못하니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 밖의 일이었어요. 그러다 다행히 부모님 지인이 하시는 회사에서 사람을 구하게 되었고 아버지의 부탁으로 저는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힘들게만 느껴졌던 제 인생이 직장 생활을 하며 직장 안에 있는 봉사활동 동호회에 들어가면서 제 삶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의 도움을 받고 고맙다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저의 마음도 자연스레 열리게 되었고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같이 봉사활동을 하며 만나게 된 같은 교회에 다니는 여자와 결혼을 했고 아들 하나를 낳아서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어요. 많이 힘들었던 시절에 저를 생각해보면 있을 수 없는 모습이었죠. 저는 결혼을 못할 줄 알았거든요. 사람과 대화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연애를 꿈꿀 수가 있었겠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바뀌었고 아내 덕분에 제가 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한 아들도 얻을 수가 있었고요.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인 아내와 아들에게 최고의 남편과 아빠가 되어주고 싶었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온순했던 아들은 크면서 속 한번 썩이지 않고 잘 자라주었어요. 저의 성향을 많이 닮아 사람들을 좋아하고 교우관계도 원만했어요. 항상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 좋아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어렸을 때 저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이 웃음이 나왔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아내가 따라 웃으며 말을 건넸어요. 당신 왜 갑자기 웃어요? 아, 녀석을 보고 있으니 내가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나서. 당신도 어렸을 때 개구쟁이였나 보네요. 딱 저렇게 친구들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랬지. 당신 아들이니 당신보다 더 할 텐데. 전 벌써 걱정이 되는데요. 아이, 걱정 마. 날 닮았으면 잘 클 테니까. 장담은? 아들은 우리 부부의 행복이었고 자랑이었어요. 우리의 바람대로 밝고 예의 바르고 그렇게 자라주었죠. 학교를 들어가면서 혹시나 교우관계도 걱정이 되었지만 저희 우려와 달리 아들은 씩씩하게 잘 해내더군요. 그런데 그런 아들이 중학교 때까지 아무렇지 않다가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갑자기 성격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학교를 다녀오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하루 종일 중얼중얼거리던 말 맡은 아들이 점점 말수가 없어지고 저희와 같이 만주하자 있기를 거부를 했어요.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더군요. 저희 부부는 갑작스러운 아들의 행동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사춘기가 지나가나 보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생각했는데 아들의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졌고 결국엔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앞이 캄캄했어요. 학교 안 다니면 안 돼요? 뭐? 진아야 왜 그래? 학교에서 무슨 일 있니? 아내는 아들의 말에 깜짝 놀라며 적어도 고등학교는 졸업을 해야 사회에 나와서 뭐라도 한다며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을 하며 울었고 저는 예전에 저의 우울했던 그 시절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아른거렸어요. 아들에게 이유를 물었지만 아들은 입을 꾹 다문 채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우선 아내에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선생님과 상담을 해보자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건 안 된다며 학교에 찾아오지 말고 그냥 자퇴하게 해달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흥분한 아들을 먼저 진정시키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기에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말을 하며 아들을 진정시켰어요. 그날 저녁, 저와 아내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혹시 나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 아는지 밤새 별의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제가 한번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었기에 저는 더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어요. 제가 겪었던 그 일을 제 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이라면 저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제발 그런 이유에서는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아내는 다른 날과 같이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들이 가방을 들고 나와 식탁 의자 옆에 놓고는 의자에 앉았어요. 아내는 따뜻하게 먹고 나가야 기운이 난다며 뜨끈한 곰탕과 하얀 쌀밥을 내놓았어요. 아들은 곰탕에 밥 한 숟갈을 덜어 넣어 한 숟가락 먹더니 수저를 바로 내려놓았어요. 아내는 걱정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조금만 더 먹이려고 애를 썼지만 아들은 고개를 내저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가방을 메고 어깨가 축 처진 채로 땅바닥만 바라보며 학교에 갔어요. 출근을 한 저는 아침에 아들의 모습이 영 마음에 걸려 일만 하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반차를 내고 아들의 학교에 찾아갔어요. 아들의 학교에 도착한 저는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 어젯밤 아들과 학교에 찾아가지 않겠다고 말한 약속 때문에 선뜻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괜히 갔다가 오히려 아들이 더 안 좋아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교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한참을 고민하고 있던 그때 하교 시간이 되었는데 아이들이 하나둘 교문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언제 나오나 숨어서 교문만 보고 있는데 몇몇 아이들이 무리지어 학교 밖을 나오는 것이 보였어요. 여러 명이서 한 놈을 끌고 가는 것처럼 보였고 멀리서 봐도 제 아들임을 한눈에 알아본 저는 심정이 쿵 내려가는 것 같았죠. 저는 서둘러 그 아이들을 쫓아갔어요. 골목 안으로 순식간에 사라지는 모습에 가슴이 철렁한데 다리가 마음처럼 빨리 되지 않아 애 같았어요. 잠시라도 제 눈에서 사라진 지금 무슨 모진 일이라도 당하고 있을까봐 등줄기에 식은땀이 다 흐르고 있었죠. 급히 다리를 늘려 도착해보니 아들을 데리고 골목길로 들어선 아이들은 제 아들의 가방을 빼앗고는 가방을 뒤지고 있었고 한 아이는 제 아들의 교복을 잡으며 겁을 주고 있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전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어요. 이 자식들! 그 손 놓지 못해? 뭐하는 짓들이야? 뭐야 이 아저씨? 야, 튀어! 눈이 뒤집힌 저의 모습에 몇몇은 도망을 갔고 저는 도망가려나 한 아이를 붙잡아 호되게 혼을 냈어요. 다시 한 번 더 내 아들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그러자 그 아이는 잘못했다며 제 손을 뿌리치고는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을 갔어요. 바닥에 앉아있던 아들을 저는 일으켜 세웠어요. 아들은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로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냐며 왜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냐고 말했어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울기만 했어요. 아들의 눈물에 너무 마음이 아픈 저는 아들에게 더 이상 묻지 않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언제든지 아빠에게 도움을 청하라며 아들의 가방에 메고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들과 제가 같이 들어오는 모습에 아내는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물어봤고 저는 아들이 쉴 수 있게 조금 있다가 말을 하자고 말하며 아들을 방에다가 뉘었어요. 한참 후 아들은 조용히 잠이 들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진호 얼굴이 왜 그래요? 네? 아무래도 진호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아. 골목에 끌려가는 걸 보고 바로 따라갔는데 다 도망가 버렸어. 학교에 알려야죠. 내일 당장 담임이랑 면담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나서줘야지. 아니면 진호가 원하는 대로 자퇴하고 검정고시 준비해보는 것도 생각해 봐야겠어. 자퇴라뇨. 그건 안 돼요, 여보. 당신은 몰라. 타깃이 되어서 괴롭힘을 당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지. 학교 그만둬도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제 말을 듣고 있던 아내는 어째서 내 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냐며 흐느꼈어요. 저는 그런 아내의 손을 잡으며 우리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고 말을 했어요. 아내 역시 그러는 것이 좋겠다며 저의 뜻에 따르기로 했어요. 저희는 곧장 담임 선생님과 면담을 신청했고 아들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파악하려고 애썼어요. 아들은 여전히 입을 닫고 말을 하지 않았고 아이가 겪은 일들을 담임 선생님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우리가 너무 늦게 나선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됐습니다. 아들은 저희가 곁에 있는데도 두려움에 겁을 먹고 있었거든요. 저는 최후에는 자퇴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고 적극적으로 학교에서도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아들에게도 학교 굳이 안 다녀도 된다고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병원 치료도 병행해보자고 했죠. 아들은 저희에게 고맙다고 했어요. 그 말을 하면서 엷은 미소를 짓는지 아들이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눈에 훤히 보였어요. 저희 부부는 아들이 상처를 이겨낼 수 있게 무엇이든 해야겠다고 또 한 번 더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다시 예전에 활발했던 저의 아들로 돌아와 주길 바랬어요. 하지만 그 바람은 며칠 후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그날 바로 자퇴 처리를 하고 집에 데리고 있었어야 했는데 그 단 며칠 사이에 제 아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회사에서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저는 마무리해야 할 일이 있어 그를 먼저 처리해놓고 전화를 다시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전화가 왔고 왠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내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다급하게 말했어요. 아들이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온갖 생각이 머리를 덮쳐엎고 부랴부랴 아들이 실려간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 들어간 저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아들을 찾아냈고 저의 모습을 발견한 아내가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급히 그쪽으로 달려갔고 그곳에는 얼굴에 피멍이 들어있는 채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는 아들이 보였어요. 저는 아들의 얼굴을 손으로 감싸 안으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얼굴이 왜 이런 거야? 다리에 깁스는 또 뭐고? 학교 근처 골목에 쓰러져 있는 걸 다른 학생이 신고해서 실려왔어요. 우리 진호 어떡해요, 여보? 뭐? 대체 누가 그런 거니? 지난번에도 그 녀석들이야? 어? 저는 다그쳐 물었고 아들은 상처 입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아들의 표정이 너무 처참했어요. 아직도 그때 그 표정이 눈앞에 선명히 떠오를 정도로 저는 충격을 받았고요. 더 이상 가만히 둘 수 없었어요. 아들이 저와 같은 수순의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없었죠. 아들은 발목 아킬리스건이 끊어져 응급수술이 들어가야 했고 어쩌면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앞이 노래지는 것 같더군요. 결국
아들도 저처럼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평생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수술방 넘어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절대로 가만히 둘 수 없는 일이었어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아들의 사고가 있었던 곳의 CCTV로 확보해 저희를 보여줬습니다. 화면 속에는 대여섯 명의 남학생이 있었고 그 한가운데 제 아들이 있었어요. 한 놈이 아들의 얼굴을 세차게 때리자 그게 시발점이 되어 여럿이 구타를 시작하더군요.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흐느껴 울며 고개를 돌렸고 저는 두 눈을 부릅뜨고 끝까지 쳐다봤죠. 그리고 그 일에 가담한 한 놈 얼굴을 외우기 위해 애썼어요. 얼마 전 학교 앞에서 봤던 눈에 익은 녀석들.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또 다짐을 하며 칼에 갈았어요. 수사가 시작되고 증거들이 하나둘 모이면서 그 아이들은 빼도 박도 못하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학기 초부터 괴롭힘이 시작되었고 아주 악질적이게 금전을 빼앗고 운동화나 책가방들 물품도 빼앗고 거기다 구타의 왕따까지 교묘하게 들키지 않고 지능적으로 우리 아들을 괴롭혔더군요. 그동안 운동화며 책가방이며 여러 번 사했던 이유가 다 그놈들 때문이었어요. 왜 그동안 학교에서 몰랐나 살폈더니 이 녀석들 학교에서는 모범생, 우등생인 척하면서 뒤로는 동급 친구들의 금전을 갈취하고 괴롭히고 왕따를 시키면서 교실을 장악하고 있었더군요. 세월이 흘러도 악질들은 여전했지만 지능범들이라 그 정도가 더 심각했어요. 그 녀석들은 저 아내에게 죄송하다고 잘못하면서 빌었어요. 어떤 놈은 엉엉 울기도 했지만 어떤 놈은 입으로는 잘못했다고 하면서 눈으로는 저를 죽이듯이 노려보더군요. 알고 보니 그놈이 선동하는 놈이었고 제일 악질이었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못한다고 못을 박았어요.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어디 한번 죄값을 받아보라고 했죠. 제가 완강하게 나가자 그 녀석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과를 하고 싶다면서 만나서 얘기를 하자는 용건이었고 저는 부모라는 인간 면상이나 보자 싶어 그 자리에 나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절대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나와 있더군요. 안녕하십니까? 혹시 창호? 김민철? 야, 여기서 다 만나네. 그동안 잘 지냈냐? 어차피 옛날이랑 똑같다. 바로 알아보겠어. 절대로 보고 싶지 않은 그 인간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온몸이 경직되어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졸업한 지 20년도 훌쩍 넘었는데 그 인간의 얼굴은 바로 알아보겠더군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인생에서 싹 지우고 싶은 인간인데 이렇게 마주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그 말이 딱 들어맞았어요. 잠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피어올랐지만 마음을 달리 먹었어요. 그랬더니 가슴속에 불덩이가 끓어오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 아들은 좀 어때? 너도 알잖아. 사내 새끼들은 서로 싸우면서 크는 거지. 우리 애들 일로 이렇게 심각해지지 말자. 너는 이번 일이 그냥 해프닝으로만 느껴지나 보지? 그런데 어쩌냐? 내 눈에는 형사사건으로 보이는데. 이 자식, 야, 너 너무 예민하게 그러는 거 아니냐? 형사사건이라니. 내 아들 불구됐어. 평생 절면서 살아야 한다고. 그건 알고 있냐? 그 인간은 내 말에 주춤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화가 났어요. 뻔히 이 일의 경중을 알면서 떠보는 모습이라니. 세상에 이런 치졸한 인간도 없다 싶었어요. 저는 아들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 불구 만든 게 네 아들이냐? 그 아들의 그 아빠네. 걔가 뭘 보고 컸는지 이제 알 것 같아. 너랑 얘기하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고 합의해줄 생각도 전혀 없으니까 꺼져. 뭐라고? 너 말 다 했냐? 세상 그렇지 살지 마, 이 새끼야. 네 걱정이네. 지금 똥줄 많은 인간은 내가 아니라 너라고. 저는 기필코 네 자식 콩밥 먹이고 말겠다며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 인간은 제 말에 약발이 올라 길길이 날뛰더군요. 그러던지 말던지
저는 무시하고 그 자리를 떴고요. 이후 재판을 하면서 몇 번이나 그 인간과 마주쳤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해 자기한테 대변을 하려고 애를 썼지만 이미 증거들이 넘쳐오르는데 빠져나갈 수가 없었죠. 경찰은 아이들 1인이 합의도 생각해보라고 했고 그 모습에 저는 격분했습니다. 고등학생이라고 다 선처해줘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유치원생도 아니고 고등학생쯤 되면 사리분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제 아들은 평생을 불구로 살아가야 하는데 왜 제가 그 아이들의 인생까지 생각해줘야 하느냐 말입니다. 죄를 지었으니 죄값을 받아야죠. 결국 그 일로 폭행에 가담한 아이들 5명 중 3명은 징역을 선고받았고 2명은 훈방 조치가 내려졌어요. 재판 결과를 듣고 그 인간이 난동을 부린 건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징역이라고 해봤자 짧은 기간이었어요. 고작 1년. 내 아들은 평생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야 하는 것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라고 죄값을 치르게 되었으니 잘 됐다고 여겨야 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나 봅니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 퇴근하고 집에 가는 걸 골목길에서 그 인간을 만났거든요. 손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타났는데 마치 저를 때려 죽이겠다는 분위기였어요. 너 뭐냐? 나 기다렸어? 김창호, 너 많이 컸다. 감히 내 자식 인생에 빨간 줄을 그어? 네가? 무슨 소리야. 내가 한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키운 거잖아. 뭐라고? 이 새끼. 그 인간이 저를 향해 달려들었고 저도 흔쾌히 맞짱 떠줬습니다. 그동안 저는 호신술을 꾸준히 배우고 있었는데 단증까지 따서 합기도 유단자였거든요. 결혼 전부터 꾸준히 운동을 했고 지금까지도 계속 훈련하고 있었어요. 건강한 멘탈을 위해 운동을 했던 건데 그 실력을 거기에서 써먹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하지만 덕분에 제 몸을 보호할 수 있었고 오히려 복수까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야구방망이를 든 그 인간과 맞짱을 두고 잠시 뒤 그 인간은 응급실로 실려갔거든요. 턱에 주먹을 꽂아 넣었더니 맞짱 뜬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정신을 잃더라고요. 저는 차에 그 인간을 태워서 병원으로 갔고 잠시 뒤 응급실 침대에서 정신이 든 그 인간과 저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너 야구방망이 들고 설치면 폭행치사로 잡혀간다. 아니 살인미수인가? 야, 살인미수는 무슨... 맞은 게 아픈지 앓는 소리 내면서 제 눈치를 슬슬 보고 있더군요. 저를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나 너한테 그렇게 당하고 폐인으로 살았어. 그러다가 운동 시작했고 지금은 합기도 유단자야. 그랬냐? 아, 어쩐지 몸이 날렵하더니. 야구방망이까지 들고 나타났으니 나 죽이려고? 야, 뭐 그렇게 무서운 말을 하냐? 너 나한테 할 말 없냐? 어? 미안하다. 그제서야 쭈뼛쭈뼛 저에게 사과를 하더군요. 끙끙거리면서 제 눈치를 보는 것이 아주 볼품이 없었어요. 이런 인간에게 그동안 트라우마를 갖고 살았던 시간이 얼마나 아깝던지, 이 자식 때문에 망가지고 허비한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무너지는 저 때문에 부모님도 너무 힘들어하셨는데 그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가며 가슴속에 북받쳐 올라왔어요. 심호흡을 하고 저를 진정시켰어요. 너 나랑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지 마라. 다음에도 내 눈에 보이면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알겠냐? 내가 미안해. 이제 안 나타날게. 그래. 그리고 이제 인간답게 좀 살아. 네 자식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알겠어. 저는 그 인간을 뒤로하고 응급실에 빠져나왔어요. 그렇게라도 정리를 하고 나니까 속이 다 시원해졌어요.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것들도 모두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고요. 다시 태어나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만 아들의 다리가 고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직 20살도 안 된 아이인데 마치 제가 마무리 못한 일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때 이 아들은
자퇴를 하고 집에서 검정고시 준비를 했어요. 집에서 공부하는 게 힘들까봐 저와 아내는 아들의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했고 아들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대학 졸업반에 있는데 컴퓨터를 전공해서 그런지 여기저기서 취업의 손길이 오고 있어요. 남들과 다른 경로로 대학을 입학해서인지 주도적으로 자신의 경력을 쌓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쪽으로 잘 몰라서 그냥 열심히 하고 있구나 생각했었는데 알아서 잘해주니 대견하기만 합니다. 저도 이제 아내와 마음 편하게 지내보려고 해요. 그동안 저와 아들 때문에 아내가 너무 힘들게 살아온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커요. 이제는 제가 보답을 해줄 차례인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두서없이 적은 것 같아 부끄럽네요. 긴 글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